자, 정조 갑니다. 편찬사업, 대전 통평, 경국대전하고 속대전을 합쳐놓은 게 대전 통편이에요. 경국대전하고 속대전을 합친 게 대전 통편. 동문희고, 예교 문서에 관련된 정리는 보통 원래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정조가 직권하고 봤더니 예교 관련된 문서가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하라고 명령해서 만든 게 동문희고. 전운옥편, 한자 사전이에요. 우리 보통 영안사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냥 사전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당시 옥편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추간지, 형률에 관한 법령징이다. 형조를 갖다가 추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간지를 통해서 형조에 대한 법령지를 만들었다. 탁지지, 호조의 별칭이에요. 탁지는 호조의 별칭이에요. 호조의 사리집을 모았다. 홍제정서, 정조 임금 공부를 너무 잘해서 글을 많이 써놓은 개인 문집이 홍제전서입니다. 무예도보 통지, 도자는 그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림 도자니까. 무예에 대한 그림과 글을 통해서 재현해놨다. 규장각 검서관인 이덕무, 박제가 서울 출신이들이죠. 이 사람과 장영령의 장교인 백동수, 이러한 사람들이 정조의 명으로 우리 무예에 대한 글과 그림을 통해서 재현해놨다. 우리 무예가 지금 이제 다 사라졌는데 이 책으로 다시 재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고금 도성집서 앞에 별표합니다. 수입서입니다. 수입한 책입니다. 고금 도서집성 수입서입니다. 사고전서 별표는 두 개 하나를 묶습니다. 고금 도서집성의 미비점을 보완한 수입서 두 개 다 수입서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된다. 이게 수입서인데도 시험장 가시면 뭐라 불러요? 편찬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편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편찬이 X 적습니다. 편찬서가 아니라는 거 수입서입니다. 일성록 갑니다. 세손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책이고요. 정조 주기 이후에 정식화되어 규장각에서 작성됐습니다. 일성록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일성록은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한 사초예요. 써놓으세요. 조선왕조 실록의 1차 사초라고요. 조선왕조 실록.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왕들의 얘기를 책들을 다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책을 만들어내는데 그 1차 사료가 되는데 일성록이 있다. 기억 잘 하실 건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할 때 일성록은 정조 이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선 전기 중기의 왕조 실록을 편찬할 때 일성록이 1차 사료에 포함된다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함정이에요.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조선 왕조 실록을 편찬할 때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춘추간에 역사책을 편찬할 때 춘추간이죠. 춘추간에 실록청이 만들어져. 조선왕조 실록을 만드는 청이 별도로 만들어진다고. 그 청에는 왕 시기에 재임했던 시기 모든 사료와 자료들이 다 모아진다고. 거기에 실록청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데 일성록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런데 단 일성록은 정조 이후부터 써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만들었던 실록청에는 자료가 아니라고 1차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조선왕조 실록을 단독 문제로 나오고 이미 7급에 나와 있어요. 7급을 준비하신 분은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문제풀이 다 또 복습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와요. 9급의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단독 문제가 나올 것도 대비하셔야 돼요. 왜? 7급에 나왔기 때문에 9급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함정이 이런 게 들어간다고. 조선 초기부터 쓰여졌던 조선왕조 실록은 여러 땡땡땡의 자료와 일성록 등이 포함됐다. 그럼 틀린 점이 된다는 거야. 일성록은 정조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조 이후에 왕조실록 편찬할 때 1차 자료가 된다는 거지. 그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고 첨장하면 어떻게 함정에 빠진다고.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네, 오케이. 만천명월 주인홍 별표합니다. 이거 10년 전에 한번 나오고요. 네,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년, 4년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10년 전치도 풀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작년에 카이로, 얄탑, 포츠담에서 10년, 15년 전에 나온 문제야. 갑자기 작년에 나왔어. 갑자기 15년, 10년 전에 나왔던 게 만천명월 주인공이 나왔는데 거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딱 나왔어. 이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10년 전 기출문제 다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고민스러워요.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풀 수는 있었는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만천명월 주인공 갑니다. 자, 백성을 만천에 비워서, 그러니까 천은 네 천자예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내가가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만천에 비유하고 그 위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명월, 달은 태극이요 군주인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조가 직접 지었습니다. 창경궁 후원에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존덕정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정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이 기둥에 여기다가 한자로 만천명월 주인옹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신하들이 여기 올 때마다 이걸 읽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본인의 또 호로 사용을 해요. 정조의 임금은 호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만큼 왕권에 대한 자신감, 왕권 강화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글귀가 만천명월 주인옹이기도 합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와서 이거 틀려서 선생님 다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요. 속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틀려? 책에 다 나와 있잖아. 수업 시간에 했잖아. 꼭 문제를 풀어야 맞히니? 네, 힘들어 죽겠어요. 입에 넣어줘야만 맞히는 시대가 왔어요. 입에 넣지 않더라도 맞히세요. 정조의 정책가입니다. 준론탕평책 이해 가셨죠? 네. 준론탕평책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왕권 강화책 가겠습니다. 장용령 밑줄 긋고 별표. 기본입니다. 정조하면 장용령이죠. 친위부대를 설치하고 화성과 한양에 설치하여 병권을 장악, 왕권을 강화시켰다. 장용령이 만들기 전까지는 정조는 솔직히 얘기하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것에 방을 붙여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예가 뛰어난 자들은 선발해서 중용하겠다. 결과 엄청나게 많은 무예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장용령에 응시해서 선발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규장각 설치. 별표죠. 네, 왕권 정책을 뒷받침해 쓰는 기구다. 창덕궁 내. 세종대왕 뭐가 비슷합니까? 집현전. 성종이 뭐가 비슷합니까? 홍문관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할 때 꼭 연구 기관이 있다고요. 집현전, 홍문관, 규장각.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죠?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조선 초기 두 사람하고 후기에 정조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왕 중에. 오직에 있으면 이항과 이의가 왕들 공부시키려고 책을 썼겠어요. 그 책 아시죠? 성악 10도와 성악 집요 아시죠? 앞으로 왕이 될 놈들이 이 책 좀 제발 좀 공부하세요. 이게 군주론이에요. 군주학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세 사람 이해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못하거나 싫어하거나. 최소한 이 정도 책은 봐야 오늘날 지금 대통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책이에요. 쉽게 성악 10도, 성악 집요는요. 이게 군주론이에요. 그 다음에요. 역할. 정약용, 유득공, 박제가 등의 진보적 인물들이 등용돼요. 다 알아야 되는 인물들이죠. 정약용, 유득공, 박제가. 유득공, 박제가는 설이니까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정약용은 정조임금의 오른팔이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비서실 기능과 문안, 공문서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과거시험을 주관하는 기능들, 문신교육 기능을 같은 게 규장각이었다. 구성 보겠습니다. 창덕궁에 있는 걸 내각, 내각은 내규장각의 줄임말입니다. 내규장각. 그 다음에 강화도의 예규장각. 이 예규장각이 한번 시험에 나왔죠. 한 5년 됐겠군요. 규장각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실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궤라든가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분산 보관하는 거야. 왜냐하면 애국의 침입이라든가 북쪽의 북방민족이 침입했을 때 손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두 개의 장을 만들었다. 내규장각, 예규장각.
단 강화도에 있었던 예규장각은 병인양요 때 우리의 문화재가 약탈됐고 그 다음에 예규장각이 불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약탈한 게 뭐였습니까? 땡땡 하시고 의계 적어놓습니다. 이때 병인양요 때 의계가 약탈됐습니다. 병인양요 때 의계 약탈. 그래서 5년 전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예규장각이 던져주고 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조임금의 업적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네. 다 맞으라고 주는 거죠. 네. 다음요. 초계문신제 별표 갑니다. 스스로 초월적 군주라고 군림하고 만천명월 주인홍을 자처하였고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제교시킨다. 신진 인물이나 중하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기억시켰다. 40세 미만 35, 36, 37, 38, 39 네, 이 나이대에 능력 있는 신하들을 선발해. 그리고 40세에 우리 대학 졸업하듯이 졸업시켜줘. 누가 교육시켜요? 본인이 직접, 왕이 직접 교육시킨다고. 이게 초계 문신제야. 왜? 공부 잘하니까. 자, 정조임금이 정약용을 가르쳐. 어때요? 천재소리를 듣는 정약용이 정조로부터 수업을 들어. 어때요? 그만큼 왕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뛰어났잖아요. 신하들이 그 다음날 경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잔다잖아요. 왕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왕이 공부를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성종도 마찬가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초계문신제입니다. 초계문신제는 결과적으로 이때 정약용을 선발하게 돼요. 아, 이 자식 똑똑하네. 대사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 남이 제초 경기 남인 정약용이 초계문신제에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훗날 정약용이 정조임금의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초계문신제는 어떤 목적일까요? 인재를 양성하는 거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자기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정책이 되겠어요? 왕권? 그렇지. 왕권 강화책이 되는 거지. 자기 사람을 모으는 것들이니까. 네. 가까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거 아니겠어요. 정약용 같은 사람이 선발되기 시작했다. 수원화성. 자, 목적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제에게 오타가 나있네요. 왕위를 물려주고 해경궁을 이곳에 어머니입니다. 해경궁 홍씨는요. 어머니를 모시고 은퇴후 살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 다음에 상공인을 유치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상징적 자급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싶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과정. 서양의 건축기구를 활용했다. 정약용에 활약했다. 10년짜리 공사가 단기간에 2, 3년 만에 완성됐다는 얘기는 정약용의 거중기, 농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원화성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대유둔전이라고 하는 국영농장을 설의하여 경비로 이용하였다. 대유둔전 밑줄 그어야 되겠습니다. 수원화성을 건립하다 보면 많은 일꾼들이 동원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 먹이기 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게 대유둔전이에요. 왕이 직접 직영해요. 직영. 왕이 직접 직영한다고요. 직접 농사에 관여를 해요. 대유둔전입니다. 왕이 직접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죠? 모범을 보이는 위한 것들. 우리나라는 농업이 중심인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죠. 두 번째, 화성 건설 이후에 개성, 강화도, 남한산을 함께 묶어서 서울을 비유하는 이성도시 체계를 구축했다. 이걸 사유수라고 불러요. 사유수. 사유수는 왕이 직접 임명장을 보내고 사유수는 왕에게 직보를 합니다. 직접 보고를 합니다. 중간 거치는 게 없어요. 영의정, 자의정, 병조판서 거치는 게 없고요. 직보를 하게 됩니다. 이걸 사유수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고려시대 뭐가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삼경제도와 유사하다고요. 고려시대 삼경제도와 유사하다. 그 다음에 원행, 을묘, 정리, 의계는 행차에 관한 일정, 비용, 참가자, 행차, 그림 등을
수로가였다. 화선 성역의계는 공사에 관련된 모든 경비, 인력, 물자, 기계, 건축물을 다 꼼꼼하게 다 기록했어요. 추후에 수원 화성이 파손됐을 때 이 의계의 기록을 펼쳐서 공사를 똑같이 복원 공사를 시켜놨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고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의의가 한다. 화성 행차시 배다리를 건축했다. 왕이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화성을 가려면, 그죠? 한강을 건널 때 지금처럼 뭐 한강 대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다, 우리 강물에서 배 타는 거 있잖아요. 배를 다 묶어 이렇게 건너는 데까지 일렬로 쫙 묶는 거야. 그리고 바닥에다가 고정시켜서 파이프를 박아서 고정시키고, 왕의 지나가는 곳에다 거기에 판자를 쫙 깔고 흙을 쫙 깔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왕실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들이 좀 더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별거 아니에요. 배다리는 배를 쫙 묶어서 한강 건널 수 있게끔 다리를 놨다. 시흥대로 신장로를 만들었다. 백성과 접촉 기회가 확대되면서 상언과 격쟁을 잘 활용하게 됐다. 영조도 상언 격쟁, 정조도 상언 격쟁이 훨씬 더 활발해졌습니다. 왜요? 수원 화성을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백성들을 만날 기회가 넓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수령의 권한 강화 별표 갑니다.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였다. 향약이 줄었습니다. 원래 향약을 주관하는 사람도 누구였죠? 만든 사람도 누구였고? 제지사족이었죠. 제지사족이 수령 위에 군림했단 말이죠. 그죠? 형식상은 수령을 갖다가 보조하는 기능이지만 제지사족들이 그렇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지사족들이. 중앙에서 관리 고위 간직을 하다가 낙향한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든지 불러서 콜에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때 수령들이 어떻게 나에게 잘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버렸어. 다시 갑니다.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왕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적 갑니다. 신의 통공. 신의 통공. 별표 갑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에 금난 정권을 철폐. 이걸 신의 통공이라 합니다. 자유로운 상업, 서울의 인구 증가, 도성 밖에 새로운 신촌이 만들어졌다. 신의 통공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드려가지고 여러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전상인 들어봤어요. 그죠? 네. 서울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시키기 위해서. 이건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해요. 고려 수도가 어디지? 개성이었지. 개성이 문 닫았죠. 고려가 멸망하고. 수도가 어디로 왔습니까? 조선은? 서울로 왔잖아요. 그럼 시전상인들이 고려가 망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망하면 안 되지. 고려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시전상인들 그대로잖아. 조선이라는 백성을 똑같이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수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 같이 와, 서울로 온다고 이렇게. 시전상인 무조건 서울에서, 조선에서만 처음 생긴 거 아니란 걸 알아는 뜻이에요. 자, 서울에 시전상인들이 왔어요. 이 상인들은요, 관허상이라 불러요. 국가기관에서 허가받은 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요, 조선시대는 누구나 장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본이 뭡니까? 뭘 숭상한 정책입니까? 조선은? 기본 정책, 4대 정책 중에? 농이 본이 되고 억상이 되죠. 농본 억상 정책이잖아요. 상업을 누르고 농업을 본으로 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당연히 국가에서 허가하는 사람만 장사할 수 있다고. 이게 시전상인이라고 해요. 시전상인들. 시전상인 어디죠? 서울이니까 중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대신에 봐보자. 지방은 그럼 장사 안 해도 돼? 지방도 장사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교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사고 파는 게 있어야 돼. 지방은 누가 장사해? 그렇지. 보부상이 장사하는 거지. 자, 그러면 보부상도 뭐가 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허가받은? 그렇지. 관우상이야. 구분하셔야 돼. 보부상은 지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시전상인들은 중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구분할 수 있어. 공통점 둘 다 관우상이라는 뜻이지. 관우상이라는 뜻이지. 자, 시전상인 갑니다. 자, 여기 궁궐이라 쳐봐요. 자, 종로입니다.
자, 궁궐 앞에 종로 쪽에 유기전이라고 하는 시전 상인들이 있습니다. 유기전이라는 시전 상인들이 여기서 영업을 합니다. 서울 일가구로 가보겠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자, 봐봐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전 상인들이 있다고요. 시전 상인들이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종로에도, 여기 종로 보신각 쪽에도, 네, 여기도 시전 상인들이 있다고. 차이점 봅니다. 자, 종로의 유기전은 6가지 물품을 판매해요. 오케이? 여기는요, 일몰, 일물이에요. 하나의 상점에서 하나의 물건만 팔아요. 이해 가셨어요? 도대체 왜 6가지 물건 팝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궁궐에 납품하는 사람들이에요. 궁궐에 납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물건들 주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서울 시민들의 물건 파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불편하죠? 연필 사러 갔는데 연필하고 볼펜만 파는데요? 되게 불편하죠? 문구점 연필도 하고 볼펜도 하고 색연필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잖아요. 유기전이 장사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지. 가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서울이 좀 넓어 또 이게.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전 상인들이에요. 자, 봐봐요. 똑같아요. 자, 영조대하고 연결되는 거야. 자, 여기 청계천이야. 왜 왔지? 하삼도인들이 장사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왔잖아. 근데 막상 아파트는 어떻게? 집도절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전 상인 주변에 난전을 펼치는 거야. 여기도 난전. 자판 벌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끔 자판 보잖아요. 아주머니들 보시잖아요. 지하철에도 보이고, 아파트 앞에 입구에도 보이고, 많이 보이잖아요. 네. 하다못해 이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가는 아저씨도 막 등장하잖아요. 되게 짜증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 아저씨 때문에 장사 못하겠네. 공부 못하겠네. 막 나오잖아요. 엄마한테 막 짜증내자, 여러분들. 저 아저씨 좀, 경비씨 좀 얘기 좀 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좀 내보내. 막 이렇게. 네. 장사를 한다고. 근데 문제는 시전 상인들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고요. 금난 정권이 있다고요.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이 시전 상인들이 준다고. 자, 선생님 시전 상인이에요. 남대문에 장사하고 있어요. 장사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난전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 주변 가게 옆에다가 자판을 막 벌렸어요. 똑같은 물건을 팔아요. 나는 1,000원에 팔아. 근데 여기는 500원을 팔아. 난전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물건인데 500원을 팔고 1,000원을 팔아. 여기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권한이 있어요. 금난 정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난전을 하지 못하게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자, 이 직원도 있을 거야. 야, 얘들 다 몰아내. 그냥 몰아낸 게 아니에요. 자판 들여놓고 다 물건 부수고 다 파손시켜버려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몰아낸다고요. 이 사람들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이 사람들도. 왜? 근데 불법이에요. 국가대 불법이에요. 누구한테 항의할 수가 없어. 제가 몇 대 맞았어요. 왜 거기 장사하셨어요? 물건 파손됐는데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왜 거기 장사하셨어요? 보상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자, 이 금난 정권은 원래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원래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원래 21세기 본다면. 열흘 학교 가면 누가 공무원이 되잖아. 이 권한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이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가 있어요. 홈플러스가 있어요. 자, 앞에 우리 어머니가 장사했어요. 근데 이마트 직원이 와서 깽판 벌여서 우리 엄마가 다치기도 했고 그 물건이 다 파손됐어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 직원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행패 부리고 난전을 하는 사람들 몰아내냐고. 그 자격이 없다고. 그 권한을 가진 흥분했어. 그 자격을 가진 사람 누가 있다고요? 공무원이 있다고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 21세기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부서에 일할 수도 있어요. 합격하게 된다면. 근데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야.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근데 정조임금이 어떻게 해요? 유기전을 제외한, 여기는 제외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을 제한 시전상인의 난전을 모두 풀었다. 난전을 풀었다고. 이게 신해년이다. 그래서 이걸 신해 통공이란다. 통공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옛날 말로는 신뢰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예,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허가가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요? 모든 시전상인을 푸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을 딱 뺐다. 어딜 뺐다? 종로에 있는 유기전을 제외하고 모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있게 풀었다. 이걸 신의 통공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편찬 사업 가겠습니다. 동문희고, 탁지, 추간지, 무예동부치 등을 편찬했다. 했던 게 반복되는 거고. 문화부흥. 자, 수입서가 있죠. 고금, 도서집성 같은 책들이 수입되었다. 그 다음에 문체반정운동 가겠습니다. 문풍세신정책, 노론을 견제할 목적으로, 노론 견제 목적, 박지원의 폐감 소품제, 양반년 같은 곳입니다. 문체반정운동입니다. 문체반정. 자, 이렇게 글을 쓰면 책을 만들어지겠죠.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는 그 옛날 우리 한자 쓰는 방식으로 그대로 다 썼어요. 네. 책을 다 한자로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박지원이 연행사로 따라가죠. 자재공간 자료로 따라가죠. 네, 자재공간역으로 따라가서 즉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전부 다 기록을 하죠. 그 책 제목이 그렇지, 열하일기. 열하일기. 그런데 소술 방식이 구어체로 적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적었다고요. 한자의 서술 방식을. 그럼 훨씬 더 읽기가 쉬워져요. 우리말 글씨체로 가니까. 네? 우리 말할 때 굳이 막 주어동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막 얘기하잖아요. 영어에서 주어동사 목적어, 뭐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따지지 뭐. 그죠? 되게 까다롭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따지지 않고 이게 구어체로 적었다냐. 사람들이 읽기 좋아지는 거야. 이 책을 읽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요즘 말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야. 누가 읽어서 와 너무 재밌다. 그럼 내가 그걸 꼭같이 필사를 해. 되게 어렵다. 이 책 한 권 여러분 전부 다 필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렵잖아요. 선생님이 타이핑 치는 2달 걸렸어요. 그림까지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2달 걸렸어요. 되게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고 난데 오타를 쭉 다시 목록을 리스트 잡아서 한번 줄게요. 네. 이미 수업 도중에 다 바뀌긴 하겠지만 열하일기가 이런 책이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왕도 읽어봤어요. 되게 재밌어. 야, 누가 썼냐? 박지원이 썼는데 박지원이 뭐 하는 놈이냐? 그랬더니 연행사로 따라갔는데요. 노론이에요. 이렇게. 그래? 노론 제일 싫어하잖아요. 누가요? 정조임금이. 그래서 불러요. 네, 열하일기 불러. 박지원이 불러서 야 이거 구어체로 적지 말고 옛날 글씨체로 적어. 구어체를 요구해요. 박지원이 듣겠어요? 박지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볼 때 초시 시험, 지방직 시험 보는 게 있죠. 지방에 통과되는 사람이 있죠. 전국 200등 안에 들여다 200명 선발 안에 들여다 이게 초시에 장응급제한 사람이에요. 박지원이. 근데 이 어지러운 상황에 본인이 성균관 입학을 안 해버려요. 나는 아니다고. 나는 그냥 관직 생각 없다. 계속 나는 이렇게 살겠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행사로 따라가다 이런 글을 적은 거예요. 근데 정조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구어체에서 고어체로 적어서 한번 해봐. 내가 간직을 하사할 테니까 높은 간직은. 저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간직은 간직이. 여러분 정반대죠. 여러분 제발 구금이라도 합격만 해주면 어디에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 없어요. 무슨 못 써요. 안 쓰지. 당연히 단발에 거부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열하일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양반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양반전은 단행본이 아니에요. 열하일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글이에요. 즉 연행사로 갔다가 오는 길에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원스톱으로 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비행기 시절이 아니니까. 걸어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갔던 사람 일행들이 1박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얼굴 구면이니까 장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얼굴들 알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 얘기도 하고 자기 겪었던 얘기도 막 재밌는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막 수다를 떨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동네에 뭐 이런 양반이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양반전, 그 다음에 허생전. 이러면 허생전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이거 다 여기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종조 입장에서. 노론이기 때문에. 이런 글씨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폐감 소품제 보겠습니다. 폐감 소품제란 정통 성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설적 묘사와 구어의 의문체로, 구어투 의문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론에 속해있던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이 문체를 사용해서 크게 인기를 일으켰습니다. 정통 성리학자였던 정조는 이런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돌봐주었던 남인이 서학을 믿는다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밑줄 긋어봐. 새로운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자, 남인이 여기서부터 남인이 서학을 믿는다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정약용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믿었기 때문에 일종의 딜. 지금 영어로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 역사책에 처음으로 한국사 선생님이 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딜의 형식으로 문체 반정을 일으켜 노론 너희도 잘못이 있으니 남인을 공격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의 해석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 해석 방법이에요. 네. 일맥 이런 요인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네, 쭉 넘겨도 되겠는데 351쪽 비변사 부분입니다. 자, 비변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중종 때 애적의 침입에 대비해 임시기구를 설치했다. 중종 밑줄 긋습니다. 애적의 밑줄 긋습니다. 그 다음 임시기구 밑줄 긋습니다. 임시로 만들었다. 임질이라는 이후에 비변사는 예교, 재정, 고위 관련 인사 문제까지 모든 부분을 관할하게 됐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의 개편 가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개편. 첫 번째 중앙에 5군형 보겠습니다. 임질회란 중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영. 이 5개는 다 내용하고 그 다음에 5군형을 다 암기되셔야 돼요. 훈련도감 선조 때 만들었습니다. 선조 때요. 삼수병 제도가 있습니다.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사수, 살수. 즉 조총부대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총유청, 인조 때 북한산성을 거쳐 수도 예각방어가 강화됐다. 북한산성의 총유청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갈에 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갈의 잔당들이 북한산성으로 도주했어요. 그때 겨우겨우 진압을 했기 때문에 북한산성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갈에 난 이후에 북한산성의 중요도가 커졌다. 그게 총융청이 설치됐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요. 수어청,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의 거점을 예각 방어됐다. 강화되어 있죠. 어영청, 효정임금 때 북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도성수비를 담당했다. 북벌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어영청. 금이영, 숙종 때 도성수비죠. 왕의 친위대 및 도성수비 역할이죠.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군형이 느끼는 점은? 직업군인이라는 뜻이에요. 용병제라는 뜻이에요. 즉 양인 개병제에서 용병제로 넘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만든 게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봐봐요. 선조, 그 다음에 인조, 숙종 세 임금 때에 걸쳐서 만들어졌어요. 훈련도감 선조 때, 총주주 수호청, 의회청은 인조 때. 물론 의영청은 인조 때 만들었지만 효정 때 활성화된 거예요. 잘 잡으셔야 돼. 잡아요. 의영청은 효정 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잘못되면 효정을 착각할 수 있어요. 인조 때 만들어서 효정 때 활성화된 거예요. 의영청은. 그렇게 수정 좀 하세요. 그 다음에 금이영은
숙종 때.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사실. 동시에 한날 한시에 만든 게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나 잡으시고요. 지방군, 소거군, 양천 혼성부대죠. 네, 양천 혼성. 임질왜란 이후에 소고법에 따라서 만든 게 소고군이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되는 일종의 예비군적, 요즘에 치는 예비군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방위체제 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진관체제 15세기. 세조 전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수업 시간에 무슨 체제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땡땡체제. 큰일이네. 큰일이야. 뭐 여기 있는 수험생이나 방송을 보고 있는 수험생이나 기억 못하는 거 매 일반일 거예요. 아마 분명히. 안 봐도 비디오 같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안다. 속을 아이씨 아는데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일군 체제입니다. 네. 일익을 몇 명으로 본다고요? 군사 몇 명으로 본다고요? 1000명으로. 아니 그럼 세조 전까지는 군사 전력이 없겠어. 있었겠지. 나라가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야지. 일군 체제라고. 일군 체제. 다음이 뭐가 되는 거야? 진관 체제. 세조 때. 자, 지역 단위 방어 체제. 조선 초기의 군사력을 기점으로 했다. 여기 1선에 배치, 2선에 배치해? 진관 체제는 2선이라고 주현에 배치한다고. 군단, 10단위 배치한다고. 자, 진관체제가, 진관체 재승방략처 넘어갑니다. 명종 때. 재승방략. 이건 1선에 배치한다고. 제1선에. 도단위 개념이라고. 도단위 개념을 배치하는 게 재승방략체제. 임질왜란 때 실패했어요. 왜? 부산 앞바다에 한 4만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고 이제 20만에 일본에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이선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전 국토가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승방략 체제가 어떻게 넘어간 거야? 진관 체제로 다시 넘어간다고. 다시. 자, 그럼 소고군 체제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거 지방군 체제입니다. 지방군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소고군 체제. 진관 체제 두 가지를 더 넣으면 되겠지. 제일 앞에 진관 체제 앞에 뭘 넣으면 돼? 일군 체제. 그 다음에 재승방략 뒤에다가 소고군 앞에다 뭘 넣으면 돼? 다시 진관 체제를 넣어줘야 되겠지. 자, 봐봐. 이렇게 간다고. 일군 체제, 그 다음에 진관 체제, 다시 재승방략 체계. 임난 때 실패했다. 다시 뭐로 돌아간다고? 진관 체제로 간다고. 군사 배치도 해요. 군사를 어떻게 주둔시킬 건가의 부분이에요. 여기는 2선에 배치하는 거고 여기는 1선에 배치한다고. 다시 2선에 배치하는 체제로 갔다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도단위 개념이라고 얘기한다고. 도단위 개념의 군 배치라고. 여기는요. 주현 단위의 군사 배치라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21세기 어떻게 배치냐 물어봤잖아요. 우리 군을 어떻게 주둔한다고요. 1선 플러스 2선이 다 들어간다고. 최전방,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각 시군 단위 주변에 보면 다 군부대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2쪽 군사제도 변천. 이건 제가 하나로 이렇게 테마를 잡아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거 별표하셔서 여러분 꼭 봐야 돼. 자, 키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자, 고대부터 보겠습니다. 통신락, 부서당 꼭 잡아야 되지. 어느 왕이에요? 신문왕. 발해의 10이 왜 중요하죠? 발해 군사제도가 10이 왜 중요해요? 당나라의 제도이기 때문에. 즉 발해라고 한 나라는 당나라의 제도와 우리 고구려 제도가 같이 유입되는 나라야. 고구려 제도가 아닌 걸 골라내라 할 때 10이 꼭 나온다고. 10위는 당나라의 중앙군 군사제도라고 이걸 갖다 썼다고. 고려, 중앙군, 2군, 6위. 2군, 6위. 그 다음에 지방군, 주현군과 주진군. 주진군은 양계에 배치되었다. 동계, 북계. 그죠? 양계의 자양을 우리는 병마사로 한다. 자, 고려시대 특수군 잡아야 되겠지. 자, 그 나라를 맡겠다고 만든 게 광군. 왕 알아야 돼. 정종 때. 별무반, 여진. 숙종 때 만들어서 예종 때 한략했던. 삼별초, 최우가 만들었던 몽골
개항해서 만드는 것들. 물론 처음에는 몽골하고 되게 싸우면서 만든 건 아니었죠, 원래. 네. 저녁에 절도범들 잡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게 출발하죠. 야별초에 출발하죠. 조선 5위, 전기의 5위. 그 다음에 후기에 5군영 체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 소고군 봐야 되겠죠. 양철 혼성부대, 예비군적 성격. 그 다음에 특수군, 잡세군이 있다. 잡세군. 조선의 그 잡세군은 전기인지 후기인지 구분하면 되겠죠. 전기, 후기. 전기겠죠. 이해 가세요? 지금 양철 혼성부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조선시대. 조선 전기에는 잡세군, 후기에는 소고군이 있다고요. 고려 말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연호군, 메꾼다는 뜻이죠. 연호군, 노비를 메꿨다. 고려 말에 양철 혼성부대가 연호군, 조선 전기가 뭐라고요? 잡세군, 조선 후기가 뭐라고요? 소고군. 잡으셔야 돼요. 근데 갑니다. 2영, 5군영이 2영으로 줄었죠? 무슨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고정임금부터 2영으로 줄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친위대, 진위대 등이 만들어졌다. 비변사 갑니다. 비변사 편청 과정 별표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안 하니까 선생님이 다 읽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임시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중종 때 삼포 일환을 계기로. 삼포는 어디죠?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포, 연포, 제포예요. 부산포, 연포. 연포는 오늘날의 울산, 제포는 오늘날의 진해. 상설화된 국, 명종 때 을묘예변을 계기로. 을묘예변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의 전라남도 해남. 전라남도 해남군이에요. 전라남도 해남군. 여기에 뚫리면서 그 주변 도시들, 영암, 강진, 요 지역이 전부 다 애국의 손에 넘어갔다. 이걸 계기로 인해서 상설화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선조 때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완전히 더 기능이 강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는 비변사가 드디어 폐지됐어요. 왜? 비변사가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기관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세도정치가 비변사를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에 비변사 썩어가는 것들, 그 성선대원군 권력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 권한들을 의정부, 영의정, 자의정, 우정 기능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삼군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부활시켜놨어요. 삼군부 밑에 얘기 줬습니다. 신영, 남영, 마병소, 이게 삼군부입니다. 이걸 다시 부활시켜냈다. 신영, 남영, 마병소. 그러니까 삼군부 부활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문제를 맞추셔야 되고 신영, 남영, 마병소가 부활했다 해도 맞추셔야 된다고요. 이 세 개를 삼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고 조세제도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